트럼프는 확신했습니다. Wrong. Number one, he's wrong. 이 작은 Number two, I 나라는 really believe he's afraid for his life 버티지 못할 somehow. 거라고. When you can have 수치상으로 drugs will come down like from, as an 절대 example, 불가능했죠. $1,300 in the 하지만 case I 현실은 gave you. 이론을 They'll come down from 조롱했습니다. 13. 그들의 공장은 멈추지 않았고 그들의 시장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위협은 동력이 되었으며 관세는 날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믿던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하나의 칩, 하나의 결심이 세계 패권의 균형을 바꿔놨죠. 그들이 믿었던 시장의 법칙, 권력의 공식, 스스로 역사를 다시 쓰는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가 틀릴 리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했어요. 워싱턴 회의실에서 20명의 고위 관계자 앞에서 말입니다. 한국은 이번 관세 폭탄에 무너질 거라고, 공장 가동률이 반토막 날 거라고 장담했죠. 하지만 제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커스 니켄트입니다. 영국 출신으로 오랫동안 군사산업 복합체를 분석해왔어요. 나토에서 공급망 리스크 프로젝트를 이끌었고 지금은 미국 정부 자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 회의 이후 저는 제 모든 분석 모델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 회의는 이른 아침에 소집됐습니다. 창밖으론 포토맥강이 흐르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은 얼어붙어 있었죠. 테이블 위엔 3,500억 달러라는 숫자가 적힌 문서가 놓여 있었어요. 한국에 요구할 금액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게 협상인지 통보인지 구분이 안 갔죠. 상대방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심인지 엄포인지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눈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한국은 결국 굴복할 거라는 확신 말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텍사스와 애리조나 공장이 멈추면 얼마나 타격이 클지 수치로 증명했죠. 제 보고서엔 명확했습니다. 관세 100%와 비자 제한이 동시에 오면 한국 기업들은 선택지가 없다고요. 회의실 분위기는 묘하게 고조됐어요. 누군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제 분석을 신뢰했죠. 저 역시 제 판단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첫 번째 균열은 그날 오후에 왔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급보가 들어왔어요. 한국 기술진 입국이 전면 차단됐으며 이미 현장에 있던 인력들도 비자 연장이 거부됐다는 내용이었죠. 공장은 사실상 가동 중단 상태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압박이 제대로 먹혀들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 측 반응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긴급 성명이 나오고 협상 테이블 요구가 쏟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들려온 건 침묵뿐이었어요. 언론 브리핑도 없고 정부 발표도 없었죠. 단지 한국 내부 커뮤니티에서만 묘한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기술은 나라다. 이건 전쟁이다. 절대 넘기면 안 된다. 이런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감정적 반발이구나. 곧 현실을 받아들이겠지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그 분노는 패닉이 아니라 각오였다는 걸 말이에요. 그들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그걸 몰랐죠. 데이터만 보는 사람의 한계였어요. 숫자는 감정을 읽지 못하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제 책상 위로 이상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평택 공장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는 정보였어요. 회의 내용은 유출되지 않았지만 참석자 몇 면이 심상치 않았죠.
생산 라인 책임자부터 설비 담당, 물류 총괄까지 전 부서가 모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직감했어요. 뭔가 준비하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뭘 준비한다는 건지 감이 안 왔어요. 그때 동료 한 명이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공장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죠. 절대 불가능하다고요. 이미 수조 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철수는 자살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시장을 포기한다는 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제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하지만 한국은 제 논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수를 선택한 게 아니라 전환을 선택했어요. 미국 공장이 멈추면 한국 공장을 더 빠르게 돌리면 된다는 계산이었죠. 이건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에 없던 수였습니다. 손실을 감수하고 후퇴하는 게 아니라 속도로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이었으니까요. 그 주 금요일 또 다른 충격이 왔습니다. 한국 언론에 평택 4공장 조기 완공 계획이라는 기사가 떴어요. 원래 일정보다 석 달을 앞당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석 달이요? 저는 처음엔 오보라고 생각했어요. 반도체 공장 완공을 석 달 당긴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으니까요. 공정 하나하나가 정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어떻게 시간을 압축한다는 겁니까? 하지만 그건 오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그 불가능을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야간 작업 인력을 2배로 늘렸고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가속화했습니다. 심지어 주말도 반납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보고를 받으며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기업의 대응이 아니라 국가 총력전 같았거든요. 워싱턴 회의실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이 허세를 부린다고 했고 누군가는 실제로 가능할지 모른다며 우려했어요. 저는 중립을 지키려 했지만 속으론 불안했습니다. 제가 놓친 변수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데이터는 완벽했지만 현실은 데이터를 비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타가 왔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과 유럽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이었죠. 미국 시장이 막히면 다른 시장을 열면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이미 그 준비를 해왔다는 점이었어요. 관세 폭탄이 떨어지기 전부터 말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예측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카드를 꺼내기 전에 이미 대응책을 마련해뒀구나 하고 말이에요. 제 보고서는 완전히 뒤집혀야 했습니다.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고 굴복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었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분석한 건 숫자였지 사람이 아니었구나. 데이터는 한국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여줬지만 한국 국민의 자존심은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 재평가 필요하지만 그 속엔 제 모든 오만이 담겨 있었죠. 저는 강대국 분석가로서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을 협조 대상으로만 봤지 경쟁자로 보지 않았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평택에서 날아온 보고서를 처음 봤을 때 저는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석 달 앞당긴다는 계획이 적혀 있었는데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반도체 공장 완공을 그렇게 당긴다는 건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한국은 그 불가능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건 공정 일정표였어요. 설비 반입부터 클린룸 구축, 장비 설치, 시운전까지 모든 단계가 촘촘하게 짜여 있었는데 여기서 석 달을 빼낸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가 안 갔죠.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품질을 포기하는 건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돌아온 답이 기가 막혔어요. 오히려 품질 기준을 더 높였다는 겁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교대를 넘어서 4교대 체제로 전환했고 주말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어요. 공정 하나하나를 분 단위로 쪼개서 재배치했고 병목 구간은 인력을 2배로 투입해 뚫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야근이 아니었어요. 국가 비상사태 같은 분위기였죠. 저는 그 광경을 데이터로만 접했지만 섬뜩했습니다. 보통 이런 강행군은 어디선가 균열이 생기기 마련인데 한국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작업자들 불만이 터져나올 법한데
커뮤니티엔 자부심만 가득했죠. 우리가 세계 최고를 만들고 있다. 이런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HBM 라인 구성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엔 없던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 설비를 추가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기서 잠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초고속 데이터 전송용 메모리예요. 인공지능 칩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순식간에 처리하려면 일반 메모리론 속도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칩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려서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받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한 차선에서 10차선으로 늘리는 것과 비슷하죠. 이 HBM이라는 게 지금 엔비디아 같은 AI 칩 회사들한테는 생명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인공지능 칩을 만들어도 메모리가 받쳐주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들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어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 시장의 70% 이상을 쥐고 있습니다. 한국이 원래 만들던 건 범용 디램이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평범한 메모리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익률이 그리 높진 않습니다. 그런데 HBM은 차원이 달라요. 가격도 10배 이상 비싸고 만들기도 훨씬 어렵죠. 한국은 이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죠. 단순히 공장을 빨리 짓는 게 아니라 미래 수요까지 선점하겠다는 전략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위기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기회 창출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요. 미국 공장이 멈춘 시간을 그들은 도약의 발판으로 쓰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엔 주기가 있어요. 4년에서 7년마다 한 번씩 수요가 폭발하면서 가격이 두세 배씩 뛰는 시기가 오는데 이걸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지난번 슈퍼사이클이 7년 전이었으니 이제 다시 올 타이밍이었죠. 문제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인공지능 붐이 일면서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이 메모리를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었어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칩 제조사들이 고대 역폭 메모리에 목을 매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이 바로 그 빈틈을 노린 겁니다. 평택 사공장은 원래 범용 디램 중심이었는데 설계를 완전히 뒤집었어요. HBM 적층 공정을 핵심으로 배치했습니다. 적층이라는 게 메모리 칩을 마치 책을 쌓듯이 여러 층으로 올리는 기술인데 이게 엄청나게 정밀해야 해요. 머리카락 굵기의 10,000분의 1 수준으로 정확하게 쌓아 올려야 하거든요. 한 층이라도 어긋나면 전체가 불량품이 됩니다. 이 작업을 석 달 안에 끝낸다는 게 정상적으론 불가능했지만 한국은 정상을 버렸어요. 밤낮 없이 돌아가는 공정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포토라인을 2중화했고 테스트 설비를 3중으로 구축했습니다.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라인에서 즉시 커버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워싱턴에선 또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에 관세를 매기면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는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특히 데이터 센터 운영사들이 난리였죠. 메모리 가격이 2배로 뛰면 서버 증설 계획을 전부 접어야 한다는 비명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아이러니를 느꼈어요. 관세는 한국을 압박하려고 만든 건데 정작 고통받는 건 미국 기업들이었죠. 한국은 이미 그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었던 겁니다. 관세가 올라도 한국 생산이 더 싸고 빠르다는 걸 증명하면 된다는 계산이었어요. 실제로 원가 분석을 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공장에서 만들면 인건비와 물류비가 한국보다 40% 이상 높았어요. 거기에 관세까지 더하면 가격 경쟁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구조였죠. 한국은 이 숫자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평택에 올인한 겁니다. 고객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에 긴급 미팅을 요청하는 기업들이 줄을 이었어요. 다들 똑같은 질문을 했죠. 평택 공장이 정말 예정대로 돌아가느냐고요. 한국 측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예정보다 빠를 거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대목에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장사꾼의 허세가 아니라 엔지니어의 확신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돌렸고 모든 변수를 점검했죠. 석 달 단축은 도박이 아니라 계산된 결과였습니다.
평택 사공장 완공 시점과 슈퍼사이클 시작 시점이 정확히 겹쳤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 없었어요. 한국은 시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반응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미국 관세가 터지기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을 수동적 협력자로만 봤던 제 시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평택 현장에선 매일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설비 반입이 예정보다 2주 앞당겨졌고 클린룸 구축은 사흘 만에 끝났습니다. 장비 설치팀은 잠을 포기했고 시운전팀은 이틀 교대로 돌아갔죠. 이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공정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말했어요. 이건 공장 건설이 아니라 전쟁 같다고요. 그랬더니 돌아온 답이 뼈아팠습니다. 한국에겐 이게 전쟁이 맞다는 거였죠. 고객사 리스크 관리 전략도 바뀌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여러 곳에 분산 발주하는 게 정석이었는데 이젠 한국 우선 옵션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납기를 믿을 수 있는 곳이 한국밖에 없다는 판단이었죠. 저는 그 흐름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관세 압박이 오히려 한국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새로 썼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시간 전쟁에서 한국이 이기고 있다. 하지만 그 속엔 제 패배 선언이 담겨 있었죠. 저는 데이터로 한국을 예측하려 했지만 한국은 의지로 데이터를 뒤집었습니다. 100%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숫자가 정확히 그거였어요.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의 관세 100%를 때리겠다는 선언이었는데 이건 사실상 수입 금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묘하게 들떠 있었어요. 마치 오래 기다리던 승부수를 던진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던 결과를 가져올까요? 발표 직후 한국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식이 동시에 떨어지기 시작했고 언론들은 일제히 종말론을 쏟아냈어요. CNN에서는 한국 반도체 시대의 끝이라는 제목을 달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의 몰락이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그 헤드라인들을 보며 씁쓸했어요. 과연 이게 누구의 몰락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워싱턴에선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거라는 기대가 팽배했어요. 누군가는 일주일이면 100기를 들 거라고 장담했고 누군가는 한 달은 버틸 거라고 예측했죠. 하지만 모두가 동의한 건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결국 굴복할 거라는 확신이었어요.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일주일이 지나도 한국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2주일이 지났지만 협상 요청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한국이 중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유럽 기업들과 긴급 미팅을 잡았다는 정보가 입수됐어요. 그때 제 책상 위로 한 장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HBM 시장 점유율 분석이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수치가 적혀 있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는지 말이에요. HBM이라는 게 지금 인공지능 산업의 심장입니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최신 AI 칩엔 반드시 이 메모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전 세계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공급망을 끊으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비명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CEO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표정이 심각했어요. AI 칩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겁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입장을 냈죠.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경고였어요. 저는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고요? 한국을 압박하려다가 우리 기업들을 죽이는 게 아니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돌아온 답은 차갑더군요. 한국이 결국 가격을 낮출 거라는 낙관론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은 한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요. 한국의 반격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삼성이 HBM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10%였는데 곧 20%가 됐고 어느새 3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관세 압박을 받는 쪽이 오히려 가격을 올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어요. 하지만 시장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공급자가 한국밖에 없으니 가격 결정권도 한국에 있다는 거였어요. 엔비디아는 한국산 HBM 없이는 최신 칩을 못 만들고 구글은 한국 메모리 없이는 AI 서버를 못 돌립니다. 결국 가격이 올라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미국 기업들의 비용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이 제품 원가에 고스란히 반영됐어요. 데이터 센터 운영비가 40% 뛰었고 서버 제조 단가는 50% 이상 올랐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자해였어요. 우리가 우리 발등을 찍고 있었던 겁니다. 업계에선 공개적으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실리콘밸리 CEO들이 백악관에 탄원서를 보냈고 산업협회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관세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거세졌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허탈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을 굴복시킬 거라던 사람들이 이제 관세를 풀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더 대담한 수를 뒀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 거예요. 원래 미국 눈치를 보느라 조심스러웠던 중국 거래를 이젠 공개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14억 인구의 거대한 시장이 한국 반도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국이 문을 닫으면 중국 문을 여는 전략이었죠. 유럽도 움직였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기업들이 한국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기 시작했어요. 미국 관세 때문에 생긴 물량이 유럽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입장에선 시장 다변화를 이룬 셈이었고 미국 입장에선 동맹 시장까지 잃어버린 꼴이었죠. 역수입 구조까지 생겨났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메모리가 멕시코나 베트남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오는 우회 경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관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었지만 미국 기업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산 메모리 없이는 사업 자체가 안 됐으니까요. 한국 커뮤니티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엔 불안해하던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가격 더 올려라. 미국의 본때를 보여줘라. 이런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분출이 아니었어요. 자신감의 표현이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의 미소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 결과를 예측하고 있었어요. 관세가 오히려 한국의 협상력을 강화시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압박하면 할수록 한국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제 보고서는 또다시 뒤집혀야 했습니다. 이번엔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관세는 자해형 가격 상승 장치다. 우리가 한국을 제재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제재한 거라고 썼습니다. 회의실에서 그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관세를 철회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가야 한다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어요. 한국은 이미 다른 시장을 열었고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성공했으니까요. AI 산업이 멈출 뻔했습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으로 신제품 출시가 연기됐고 데이터 센터 증설이 중단됐어요. 실리콘밸리에선 패닉이 일었습니다. 주가가 요동쳤고 투자자들이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게 우리가 만든 참사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얼마나 오판했는지 말이에요. 데이터는 시장 점유율을 보여줬지만 협상력까지는 보여주지 못했어요. 숫자는 한국의 생산 능력을 알려줬지만 전략적 사고까지는 알려주지 않았죠.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관세라는 장벽을 가격이라는 무기로 전환시켰어요. 압박을 받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진짜 강대국의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제 세 번째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시장은 힘이 아니라 가치로 움직인다는 거였어요. 한국이 가진 기술의 가치를 우리가 너무 낮게 평가했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격 결정권은 완전히 한국 손에 넘어가 있었어요. 워싱턴 회의실은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선 압박을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다른 쪽에선 이제 협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어요.
테이블 중앙엔 손실 추정치가 적힌 보고서가 놓여 있었는데 숫자가 끔찍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분기 손실이 2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없이는 AI 산업이 멈춘다는 명백한 증거들이었죠. 엔비디아 생산 차질, 구글 데이터 센터 지연,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확장 중단까지 모든 게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의실 한쪽 구석에 앉은 사람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는 국가안보 담당 고문이었는데 제 보고를 듣는 내내 차갑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손실이 200억이든 300억이든 상관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가 입을 열었을 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이 굴복할 때까지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어요. 기업 손실은 일시적이지만 기술 주도권은 영구적이라는 논리였죠. 저는 그 순간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권력을 보고 있었어요. 기업이 무너지든 동맹이 깨지든 상관없이 오직 미국의 우위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의 눈빛엔 공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체스판의 말을 움직이듯 국가와 기업을 다루고 있었어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압박파와 협상파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갈 것 같았거든요. 그때 한국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공식 성명은 아니었지만 업계를 통해 전달된 입장이었어요.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동맹은 할인 쿠폰이 아니라는 거였죠. 한국은 품질로 승부하고 납기로 신뢰를 쌓으며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게 할 거라는 원칙이었어요. 이 세 가지 축이 흥미로웠습니다. 품질은 타협하지 않고 납기는 반드시 지키며 가격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선언이었어요. 이건 거래 제한이 아니라 원칙 고수였습니다. 한국은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기준을 낮출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전율했습니다. 이건 약자의 애원이 아니라 강자의 통보였어요. 한국은 미국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원리를 따르겠다는 입장이었죠. 압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우아하게 표현할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일본과 대만 변수도 복잡하게 얽혀 들어왔습니다. 일본은 소재 공급에서 여전히 강점을 보이고 있었고 대만은 파운드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만큼은 한국의 독주 체제였죠. 이 세 나라가 어떻게 경쟁하고 협력하느냐가 향후 공급망을 결정할 판이었습니다. 저는 경쟁 구도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기술력은 있지만 생산 속도가 느렸고 대만은 파운드리에 집중하느라 메모리엔 투자를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선 한국이 사실상 독점 상태였죠. 이 구도가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갔을 때 분위기는 더 험악해져 있었습니다. 압박파 인사가 새로운 제재안을 들고 나왔어요. 한국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자는 주장이었죠. 이건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반대 의견을 냈지만 묵살당했어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 앞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제가 써야 할 건 국익을 위한 보고서인가요? 아니면 사실을 담은 기록인가요?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저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합니까?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결국 저는 사실을 선택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한국을 설득하지 말고 신뢰하라. 내용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압박은 실패했고 관세는 자해였으며 이제 남은 선택지는 협력뿐이라고 썼어요. 한국은 동맹국이기 때문이 아니라 필수적이기 때문에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제 입지가 흔들릴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압박파 사람들은 저를 배신자 취급할 게 뻔했어요. 하지만 전문가로서 진실을 외면할 순 없었죠. 데이터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 기술 산업이 작동하지 않는다고요. 서명하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머릿속에선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지키는 건 보고서가 아니라 양심이라는 목소리였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서명했습니다. 마커스 니켄트라는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넣었어요. 다음 날 회의실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어요.
협상파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압박파는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냈죠. 특히 그 국가안보 고문의 눈빛이 차갑더군요. 마치 배신자를 보는 시선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으니 끝까지 가보기로 했어요. 추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공급망이 끊기면 미국이 입을 구체적 손실액, 대체 공급처 확보에 걸리는 시간, 기술 격차를 따라잡는 데 필요한 투자 규모까지 모든 걸 숫자로 보여줬어요. 숫자는 잔인했습니다. 한국을 대체하려면 최소 10년이 걸리고 투자액은 5천억 달러를 넘어설 거라는 추정이 나왔어요. 그나마도 성공 보장이 없었죠. 기술 격차가 그만큼 컸습니다. 이 데이터 앞에선 감정적 판단이 설 자리가 없었어요. 회의는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압박파 목소리가 조금씩 작아지고 있었죠. 현실을 부정할 순 없었던 겁니다. 손실이 눈앞에서 커지고 있었고 대안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한국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협상 요청도 없고 양보 제안도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생산 라인을 돌리고 품질을 지키며 납기를 맞추고 있었죠. 이 침착함이 무서웠습니다. 급한 쪽은 미국이었지 한국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지도를 펼쳐놨습니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표시된 지도였는데 한국이 중심에 있었어요. 미국도 일본도 대만도 결국 한국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 지도를 수정할 때 역사가 움직인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네 번째 교훈은 이거였습니다. 동맹은 강요할 수 없고 신뢰는 거래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한국은 그 원칙을 지키고 있었고 미국은 그 원칙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명확했어요. 함께 가거나 혼자 무너지거나 둘 중 하나였죠. 평택 공장 내부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새벽 4시 현장인데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3교대를 넘어 4교대로 돌아가는 라인이었는데 교대 시간마다 인원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더군요. 이건 단순한 야근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프로젝트 같은 분위기였어요. 클린룸 안작업자들의 움직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방진복으로 온몸을 감싼 채 현미경 앞에서 초단위로 공정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팀 전체가 모여서 원인을 분석했죠. 이 속도라면 결함이 쌓일 틈이 없겠더군요. 결함률 추적 시스템이 놀라웠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공정 데이터가 중앙 관제실로 모이고 있었어요. 불량이 발생하면 3분 안에 원인이 파악됐고 10분 안에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정확했어요.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언제 쉬느냐고요. 돌아온 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교대 시간은 있지만 자발적으로 남아서 인수인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다음 조에게 완벽한 상태로 넘겨주고 싶어 한다는 설명이었죠. 수율 그래프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70%대였던 수율이 이제 95%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이 상승 곡선이 가파른 게 아니라 거의 수직에 가까웠죠. 보통은 수율을 올리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한국은 몇 달 만에 해낸 겁니다. 한국 커뮤니티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기술은 나라다. 우리가 만든 칩이 세계를 움직인다. 이런 댓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이 반도체를 국가 정체성과 연결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댓글은 이랬습니다. 내 아들이 평택에서 일한다. 밤새 일하고 와도 얼굴이 밝다. 자부심 때문이라고 하더라.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반도체는 제품이 아니라 자존심이구나 하고요. 프리미엄 코리아라는 표현도 자주 보였습니다. 한국산이 비싸도 품질이 최고니까 당연하다는 논리였어요. 과거엔 가성비로 승부했다면 이젠 품질로 승부하겠다는 자신감이 넘쳐났죠. 이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글로벌 고객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간 콜이 1일 콜로 바뀌었고 월간 보고가 주간 보고로 전환됐어요. 모두가 한국 공장 가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죠. 불안해서가 아니라 기대해서였습니다. 엔비디아에서 긴급 미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HBM 공급 일정을 재확인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측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약속한 날짜보다 2주일 앞당길 수 있다는 거였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당초 계약보다 물량을 30% 늘려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한국이 수용했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가격은 시장 가격을 따른다는 거였죠. 고객사들은 주저없이 동의했습니다. 신뢰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약속한 납기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평판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반도체 업계에서 납기 준수는 생명입니다. 하루만 늦어져도 전체 생산 라인이 멈추니까요. 한국은 그 생명줄을 절대 놓지 않았어요. 저는 평택 방문을 결심했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죠. 워싱턴에서 허락이 떨어지는데 일주일이 걸렸지만 결국 방문이 성사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느낌이 달랐습니다. 공항 광고판마다 반도체 관련 메시지가 보였어요. 한국 기술이 세계를 바꾼다, 우리가 미래다, 이런 문구들이었죠. 국가 전체가 하나의 응원단 같았습니다. 평택 공장 게이트를 지나며 긴장했습니다. 저는 영국 출신 미국 정부 자문이에요. 한국 입장에선 환영받을 손님이 아니었죠. 하지만 막상 들어가니 대우가 정중했습니다. 적대적이지 않고 그렇다고 비굴하지도 않은 태도였어요. 클린룸 밖에서 작업자들을 봤습니다. 교대 시간이었는데 나가는 조와 들어오는 조가 10분 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인수인계 내용이 엄청나게 세밀했습니다. 언어 장비가 조금 이상하다. 어느 라인에서 온도가 0.2도 올랐다. 이런 것까지 공유하더군요. 한 엔지니어의 눈빛이 기억납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초점은 또렷했어요. 12시간 교대 근무를 마치고 나가는 길인데도 다음 조에게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었죠. 책임감이라는 게 이런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관제실에 들어갔을 때 압도당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모든 공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온도, 습도, 압력, 속도까지 모든 변수가 숫자로 표시됐죠.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문제를 사람보다 빨리 감지한다고요.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모니터를 보는 엔지니어들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단순히 숫자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의미를 읽고 있었죠.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공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작업자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들렸어요. 오늘 우리 라인 수율이 98까지 올랐다. 다음 주엔 100을 찍자, 이런 이야기들이었죠. 농담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어떤 작업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미국에선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엔 과소평가했지만 이제 경외하고 있다고요. 그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럴 준비가 돼 있었다고요. 오후에 품질 관리실을 둘러봤습니다. 불량품을 전수 검사하는 곳인데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한 개의 불량도 그냥 넘어가지 않더군요. 원인을 끝까지 추적해서 재발 방지책을 만들었죠. 이 집요함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야외로 나왔습니다. 공장 건물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24시간 멈추지 않는 라인이었죠.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멈추지 않는 의지의 빛이구나 하고요.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메모를 했습니다. 오늘 본 건 공장이 아니라 철학이었다고 썼어요. 기술은 장비가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는 진리를 확인했다고 적었죠. 한국의 강점은 시설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은 시스템이 아니라 의지다. 제가 현미경으로 보던 것들을 이제 사람으로 봐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죠. 숫자 뒤에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제 5번째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기술력은 결국 인간의 자부심에서 나온다는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자존심이 세계 최고 품질을 만들어낸 거였죠. 워싱턴에서 날아온 전문이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내용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첨단 무기를 집중 배치하겠다는 아니었죠. 스텔스 전투기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차세대 방공 체계까지 최신 전력을 한반도에 쏟아붓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논리가 기묘했습니다. 병력은 줄이지만 화력은 늘린다는 계산이었어요. 인건비는 아끼면서 억지력은 강화한다는 일석이조 전략처럼 보였죠. 하지만 문서 행간에 숨은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한국을 시험장으로 쓰겠다는 솔레 말이에요. 그 문서를 읽으며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동맹국 땅에 최신 무기를 배치하면서 정작 그 나라 의견은 묻지 않는 태도였어요. 마치 자기 집 창고에 물건 쌓듯이 서술돼 있었죠. 파트너십이라기보단 일방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한국 반응은 예상보다 격렬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끓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방패로 쓰려는 거냐는 분노가 쏟아졌고 이제 자주국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극단적 주장까지 나왔죠. 분석가로서 이 반응을 읽어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지 파악해야 했어요.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댓글 수천 개를 읽고 여론조사 결과를 검토했죠.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은 미군 주둔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걸 견딜 수 없어 하더군요. 핵심축이 되는 건 좋지만 표적이 되는 건 싫다는 논리였어요. 허브가 되려면 주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자주국방 담론이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과거엔 소수 의견이었던 게 이젠 주류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 방위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죠. 이건 단순한 반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자립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워싱턴 회의실에서 이 보고를 했을 때 반응이 양극단이었습니다. 한쪽에선 한국이 배은망덕하다며 분노했고 다른 쪽에선 예상 가능한 반응이라며 침착했어요. 그 국가안보고문은 냉소적으로 웃더군요. 한국이 어디 가겠느냐는 태도였죠. 하지만 그 냉소가 틀렸다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방산기술 자립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전투기 국산화율을 높이고 미사일 독자 개발에 투자를 늘렸습니다. 이건 입으로만 하는 자주국방이 아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유럽에선 신무기 배치에 5년이 걸리는데 한국은 1년 만에 실전 배치를 완료하더군요. F-35를 도입하면 즉시 훈련에 투입했고 방공체계를 설치하면 바로 작전에 연결했어요. 이 기민함이 미국 군부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 국방부 내부 평가서를 입수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운용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적혀 있었어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소화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였죠. 이런 나라가 흔치 않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에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배치 무기의 실전 전환 속도가 일본이나 괌보다 5배 빠르다는 수치였어요. 같은 무기를 줘도 한국이 먼저 쏠 수 있다는 의미였죠. 이 데이터가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배치보다 빠른 건 한국의 실전화였습니다. 이 문장을 보고서에 적으면서 전율했어요. 한국은 무기를 받아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즉시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있었죠. 이게 진짜 군사 강국의 조건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부에선 여전히 불안이 컸습니다. 첨단 무기가 많아질수록 표적이 될 위험도 커진다는 우려가 팽배했어요. 대만 유사시 한국이 자동으로 전쟁에 휘말릴 거라는 두려움이었죠. 이 우려가 비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이 남침하면 한국은 양면 전쟁에 빠진다는 분석이었어요. 주한미군 무기가 많을수록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논리였죠. 한국을 우크라이나처럼 만들 거냐는 격렬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선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자동으로 편입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허브가 아니라 방패막이가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한 거죠. 이 감정이 정당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한국의 우려를 상세히 담았어요. 이건 반미 감정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라고 설명했죠. 무기 배치를 강행하면 오히려 한미동맹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넣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특히 그 고문의 반응이 냉담하더군요. 한국이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비아냥이었어요. 북한 위협 앞에서 미국 말고 누가 지켜주겠느냐는 논리였죠. 이 오만함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이 독자 방위력 구축에 본격 나서면서 미국 의존도가 실제로 낮아지고 있었어요. 이젠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미국도 한국을 필요로 하는 구조가 됐죠. 관계가 수평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 합참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무기 배치는 한국의 작전 통제 하에서만 이뤄진다는 원칙이었어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쓸 수 없다는 선언이었죠. 이건 협상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자권 환수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엔 먼 미래 얘기였는데 이젠 당장 가능한 현실로 다뤄지고 있었어요. 한국군 지휘체계가 그만큼 성숙했다는 평가였죠. 미국 군부도 이걸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브의 의미를 다시 정의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많이 배치한 곳이 허브가 아니에요. 명령이 흘러나오는 곳이 진짜 허브입니다. 한국은 이제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조율하는 위치로 올라서고 있었어요. NATO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브뤼셀에서 일할 때 봤던 동맹 구조가 생각났어요. 진짜 강한 동맹은 수직이 아니라 수평 구조라는 교훈이었죠. 한국이 바로 그 수평 관계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결론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방패가 아니라 축이다. 동북아 안보의 중심축으로 기능하려면 주체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무기만 쌓아놓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권을 공유해야 한다는 제안이었죠. 이 보고서가 상층부에 올라갔을 때 반응이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현실적 제안이라며 지지했고, 일부는 한국에 너무 많이 양보한다며 반대했어요. 하지만 현장 지휘관들은 대부분 동의하더군요. 그들은 한국군 능력을 직접 아니까요. 밤늦게 혼자 지도를 펼쳐봤습니다. 동부가 전력 배치도였는데 한국이 중심에 있었어요. 일본도 중요하고 괌도 필요하지만 작전 신속성은 한국이 최고였죠. 이 나라 없이 이 지역 안보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교훈이 명확해졌습니다. 허브는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중심이라는 거였어요. 한국을 억누르려 할수록 멀어질 뿐이었죠. 진짜 동맹은 신뢰 위에 서는 거였습니다. 가격 레버가 완전히 한국 손으로 넘어온 순간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삼성이 HBM 가격을 또 올렸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였어요. 이번엔 40% 인상이었는데 시장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항의가 아니라 수용이었어요. 엔비디아도 구글도 AMD도 조용히 계약서에 서명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관세 압박을 받는 쪽이 가격을 40%나 올리는데 아무도 반발하지 않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어요. 하지만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대안이 없으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죠. 워싱턴 내부 회의가 급히 소집됐습니다. 긴급 안건이었어요. 한국의 가격 인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주제였는데 논의 자체가 허무했죠. 막을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관세를 더 올릴까요? 이미 100%인데 더 올려봤자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국가안보고문이 또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 자산을 동결하자는 얘기였어요. 경제 제재를 가하면 굴복할 거라는 논리였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그 제안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어요. 동맹국의 경제 제재라니 이건 사실상 적대 행위였습니다. 반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실리콘밸리 대표들이 격렬하게 항의했어요. 한국을 적으로 돌리면 미국 기술 산업 전체가 무너진다는 경고였죠. 그들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이미 공급망이 한국 중심으로 재편된 상황에서 적대 관계는 자살 행위라는 거였어요. 결국 그 제안은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게 있었어요. 워싱턴 일각에는 여전히 한국을 통제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죠. 이 오만함이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한국은 다음 수를 뒀습니다. 무기 배치 협상에서 조건을 내걸기 시작한 거예요. F-35 배치는 받아들이되 작전 통제권은 한국이 갖는다는 원칙이었죠. 미사일 배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승인 없이는 발사할 수 없다는 조건이었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협상 방식이었습니다. 과거엔 미국이 제시하면 한국이 받아들이는 구조였어요. 이젠 한국이 조건을 제시하고 미국이 검토하는 형태로 바뀌었죠. 협상 테이블의 위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 회의에서 이 조건을 논의했을 때 분위기가 복잡했습니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쪽과 절대 안 된다는 쪽이 팽팽했어요. 현장 지휘관들은 대부분 수용 쪽이었죠. 한국군 능력을 믿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공동 통제 방식이었어요. 중요 결정은 양국이 함께 한다는 원칙이었죠. 이게 사실상 한국의 승리였습니다. 일방적 지시 구조에서 협의 구조로 전환된 거니까요. 동맹의 의미가 재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엔 미국이 보호하고 한국이 따르는 관계였어요. 이젠 상호 의존 구조로 바뀌었죠. 미국은 한국 기술이 필요했고 한국은 미국 시장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았어요. 한국 커뮤니티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드디어 대등한 관계가 됐다는 환호가 넘쳐났어요. 이제 우리도 조건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죠. 이건 단순한 감정 분출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정체성의 전환이었어요. 보고서를 쓰면서 감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분석가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한국 편을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이긴 게 아니라 현실이 바뀐 거였죠. 카메라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주요 방송사에서 한미 관계 변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제 의견을 밝히면 워싱턴 내 입지가 흔들릴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어요. 스튜디오에 들어갔을 때 긴장됐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보니 수백만 명이 지켜볼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졌느냐는 직설적인 물음이었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거짓말을 할 순 없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답했어요. 승패가 아니라 현실 인식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그 대가를 치렀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이제 올바른 관계로 재정립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동맹은 위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동료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 끝났다는 내용이었어요. 워싱턴 내 강경파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경고였죠.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쌓은 경력보다 진실이 더 중요했어요. 다음 날 예상 밖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기업 CEO들이 인터뷰 내용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어요. 실리콘밸리가 움직인 겁니다. 현장에서 한국과 일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알고 있었죠. 한국 언론도 보도했습니다. 미국 전문가가 한국 편을 들었다는 프레임이었어요. 약간 불편했습니다. 편을 든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건데. 그렇게 해석되더군요. 하지만 이해는 됐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얼마나 무시당했으면 이런 반응이 나올까 싶었어요. 며칠 후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한국정책자문단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해고 통보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승진 같은 제안이었죠. 회의 안건을 보고 이해했습니다. 정책 전환이 시작된 거였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 국가안보고문은 보이지 않았고 실무진 중심으로 재편돼 있었어요.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어떻게 한국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인가였죠. 제안서를 냈습니다. 3개 원칙이었어요. 첫째, 기술 협력은 상호 이익 기반으로. 둘째, 안보 협력은 공동 결정 구조로. 셋째, 경제 관계는 시장 원리를 따른다는 내용이었죠. 이 세 축이 새 관계의 토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논의가 길어졌지만 결론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제안이 수용됐어요. 관세 철회 수순도 밟기로 했죠. 한국과 정상 관계로 돌아가는 게 미국 국익에도 맞다는 합의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 도시에서 20년 넘게 일했는데 오늘만큼 뿌듯한 날이 없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7번째 교훈이 완성됐습니다.
가격은 권력이고 조건은 주권이며 동맹은 약속의 기술이라는 거였어요. 한국은 이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분석가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제네바에서 날아온 초청장을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UN 산업포럼 기조연설 요청이었는데 주제가 흥미로웠어요. 글로벌 공급망 회복 탄력성이라는 제목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 모델을 세계에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은 압박 대상이었는데 이제 배움의 대상이 됐어요. 포럼 준비 자료를 검토하면서 놀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에 한국식 위기 예측 시스템이라는 챕터가 있었어요. K-레질리언스라는 이름까지 붙어 있었는데 내용이 상세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과 국방산업을 어떻게 연결시켰는지, 시민 정서를 어떻게 기업 동력으로 전환했는지 분석돼 있었어요. 유럽 대표단이 먼저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독일 경제부 장관이 이끄는 팀이었는데 평택 공장 견학을 요청했어요.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줄을 섰습니다. 다들 한국식 속도와 품질 관리를 배우고 싶어 했죠. 이 광경이 감격스러웠습니다. 과거엔 한국이 유럽을 배우러 갔는데 이젠 반대가 됐어요. 독일 장관의 표정이 기억에 남습니다. 평택 관제실을 둘러보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수율 그래프를 보여줬을 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98%라는 숫자가 화면에 떴는데 그가 통역에게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 98이냐고요. 통역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부러움이 섞인 한숨이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베트남과 태국 산업부 관계자들이 서울에 왔어요. 자국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키울지 자문을 구하러 온 거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기술 이전 협상도 시작됐습니다. 물론 핵심 기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의미가 컸어요. 내러티브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언론 헤드라인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과거엔 한국이 하청 공장이라는 표현이 많았는데 이젠 글로벌 허브라고 불렸습니다. 더 나아가 동북아의 축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단어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하청에서 허브로, 허브에서 축으로 바뀌면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졌어요. 같은 기술인데 표현만 바뀌었을 뿐인데 위상이 달라지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술이 먼저 변했고 단어가 뒤따라온 거였어요. 한국 국민들의 정체성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관찰하면서 느꼈는데 자신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과거엔 선진국 따라잡기였다면 이젠 우리만의 길을 간다는 자긍심이 넘쳤습니다. 이게 진짜 강국의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포럼 당일 아침 호텔방에서 연설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가장 중요한 발표가 될 거였어요. 떨렸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사실만 전달하면 됐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숙연했습니다. 50개국 대표가 모여 있었어요. 다들 한국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연단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손에 땀이 났어요. 첫 문장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설계했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계속 이어갔습니다. 압박이 왔을 때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가속했습니다. 관세가 올라도 가격을 올렸고 공장이 멈춰도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경제와 안보를 통합한 모델을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기술력이 어떻게 국방산업과 연결되는지 보여줬어요. 공급망 안정성이 곧 억지력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한국은 이 두 축을 하나로 묶는 데 성공했다고 간조했어요. 독일 장관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했느냐고요? 답변이 명확했습니다. 시민과 기업과 정부가 같은 방향을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기술은 국가라는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가 속도를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모델을 유럽에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어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기술은 이전할 수 있지만 의지는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장비가 아니라 태도라고 강조했어요.
연설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50개국 대표가 일어나서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 싸워온 시간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포럼 후 여러 나라와 개별 미팅이 이어졌습니다. 다들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 했어요. 기술 제휴부터 공동 연구까지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선택받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위치가 됐어요. 저녁에 한국 대표단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밝았어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1년 전에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했느냐고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전혀 몰랐다고요. 오히려 반대를 예상했다고 고백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세계 지도를 펼쳐놨습니다. 20년 동안 수없이 들여다본 지도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봤습니다. 중심을 서울에 맞춰서 그려봤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연결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더군요. 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도 중동도 서울을 거쳐야 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이 여기 있었어요. 안보 네트워크의 결절점도 이곳이었습니다. 지도를 다시 그리니 세계가 다르게 보였어요. 마지막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추계시대, 한국, 부제는 이렇게 달았습니다. 하청에서 허브를 거쳐 축으로 내용은 1년간의 모든 관찰이 담겼어요. 숫자와 사실만이 아니라 감정과 통찰도 함께 적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제 분석가 인생의 정점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극적인 변화를 목격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한국가가 1년 만에 이렇게 도약하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아마 평생 없을 겁니다. 서명하면서 떨렸습니다. 마커스 니켄트라는 이름을 적는데 펜 끝이 흔들렸어요. 이 문서가 역사의 일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올라선 순간을 기록한 문서 말이에요. 런던 브라이튼이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자라며 세계를 동경했어요. 나토에서 일하며 강대국의 논리를 배웠습니다. 워싱턴에서 권력의 작동 방식을 목격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진짜 강함이 뭔지 깨달았습니다. 강함은 크기가 아니라 회복력이었습니다. 압박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는 힘이었어요.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관세 앞에서 가격을 올렸고 철수 압박 앞에서 속도를 냈습니다. 이게 진짜 국가 전략이구나 싶었어요. 세계가 한국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교과서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한국 사례 연구를 시작했고 MIT에서 한국식 공급망 모델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배우는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제 8번째이자 마지막 교훈은 이겁니다. 역사는 예측할 수 없지만 만들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걸 해냈습니다.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운명을 설계했어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앞으로 한국이 더 성장하길 바랍니다. 단순히 경제 규모나 기술력만이 아니에요. 이 태도와 철학이 세계에 더 널리 퍼지길 바랍니다. 위기를 설계하고 압박을 동력으로 바꾸는 지혜가 모든 나라에 필요하니까요. 동맹의 의미도 재정의 되길 바라고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지배가 아니라 협력으로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그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상은 언제나 힘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숫자보다 의지가, 논리보다 믿음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누군가에겐 단순한 거래였을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겐 그것이 나라의 자존심이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건 결국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선 또 다른 결심이 세워지고 있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